카타르는 미국과 튀르키예의 강력한 동맹국이기 때문에 폭격을 받을 일이 없었다고 생각했는데 이번에 받아버렸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의 영공 침범이 있었는데 사우디아라비아도 공격을 막지 못했다.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는 미국산 무기, 그 다음에 아랍 국가들이 가지고 있는 미국산 무기는 전혀 다르다. 트럼프가 굉장히 경로를 했다. 이스라엘한테 뭐 쌍욕을 했다. 카타르 입장에서는 미국에 대해서 굉장히 불신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사우디가 새 안보 동맹을 맺는 중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KF-21 같은 경우에도 KF-21을 중동 국가에 세이지하게 되는 포인트가 생기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한국산 KF-21이 또 대안으로 설정이 될 가능성이 크고, 이스라엘의 카타르 공습은 단순한 사건을 넘어 중동 안보 지형에 거대한 파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우선 어떤 일이 있었나요? 2025년 9월 9일 이스라엘이 카타르를 도하를 공습했습니다. 도하는 아마 기억하신 분들이 많겠지만 도하 월드컵도 올리고 카타르 항공 해외여행 가신 분들은 한 번쯤 보시거나 타신 적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란과 전혀 다른 나라인데 이 이스라엘이 이 카타르를 공격했다는 게 좀 엄청난 의미를 가집니다. 왜냐면 이제 이스라엘은 카타르가 적국이긴 하죠. 왜 적국이냐? 카타르는 이란과 상당히 친합니다. 그리고 헤즈볼라라든가 하마스 같은 이제 팔레스타인 쪽 정치인들이 카타르에 많이 이제 피신해 있었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카타르는 미국과 튀르키예의 강력한 동맹국이기 때문에 이런 폭격을 받을 일이 없었다고 생각했는데 이번에 받아버렸습니다. 이번에 이스라엘이 카타르를 폭격했을 때 총 12대의 전투기가 F-15 8대, F-35 4대를 동원해서 10발의 공대지 탄도미사일을 발사해서 카타르 시내에 있는 하마스 정치국 건물을 공격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10발의 공중 발사 탄도미사일, 이것은 ALBM이라고 하는데 그 전투기는 미국제지만 이 미사일은 이스라엘이 자체 개발한 겁니다. ALBM은 에어 런치드 발레스틱 미사일 약자로 원래 탄도 미사일은 탄도를 그리면서, 그러니까 포물선 궤적을 그리면서 공격을 하는데 이거를 땅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비행기에서 발사하면서 발사 원점을 일단 숨기고 속도를 더 빠르게 해서 생존성을 높이게 하는 이런 미사일로, 가장 최근에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러시아가 킨자리라는 이름으로 우크라이나 공습할 때 굉장히 많이 사용했어요. 요걸 사용해서 공습을 했다. 그리고 이 거리가 1500km 정도 이스라엘에서 떨어진 카타르를 공격할 때 니은자 모양으로 이렇게 우회해서 공격하는데 이 과정에서 사우디아라비아의 영공 침범이 있었는데 사우디아라비아도 이 공격을 막지 못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공습 결과는 좀 이스라엘 말로는 불만족스럽다, 실패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왜 그런가 보니까 공습은 도하의 느카타이피아 지역, 그러니까 이분이 이제 아무래도 이제 정부 청사, 우리로 치면 광화문에 가까운 그런 쪽을 공격했는데 여기에 하마스 정치국이 본부로 사용했던 건물이 타격당했고, 공격 시점에 하마스의 수석 협상가, 이스라엘과 평화 협상을 하는 수석 협상가들이 할레드 마샬, 그다음에 자헤르 자바린 같이 이 평화협상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이렇게 회의를 하는 도중에 공격을 당해서 이 사람들이 다 죽었을 것으로 예상이 되었으나 이게 운인지 어떤 이유인지 알 수 없는 이유로 이런 주요 협상 타겟 목표, 그러니까 암살 목표들은 살아남았고 5명이 사망했다고 하마스 측에서 발표했는데 모두 이런 이제 협상가들의 그 아들, 자식들이나 혹은 경호원, 사무실 관리자 이런 사람들이 사망을 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카타르는 이스라엘의 미사일을 막지 못했습니다. 수십 년간 중동의 안보를 지탱해온 미국산 무기가 무력화된 배경에는 무엇이 있다고 보시나요? 사우디아라비아를 비롯한 산유국들이 받아들일 것인데 지금까지 이런 산유국들의 방어 전략은 미국산 무기 중심으로 이제 $5 상에서 많이 가면서 미국에 대한 안보 보장도 없고 성능이 우수한 미국산 전투기로 어떻게 이스라엘을 방어할 수 있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전쟁에서 드러난 것은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는 미국산 무기, 그 다음에 아랍 국가들이 가지고 있는 미국산 무기는 전혀 다르다. 이런 게 좀 증명된 것으로 보일 수 있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이스라엘은 미국으로부터 공짜로 많은 무기들을 군사 원조 받고 있지만 국방 기술력이 뛰어나기 때문에 이스라엘과 미국이 공동 개발한 무기라든가 장비들이 굉장히 많아요. 거기다가 이스라엘이 미국에 가지고 있는 특수한 지위, 아무래도 이제 로비도 잘 되고 이러고 하니까 이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아무리 미국산 전투기 사용해도 미국산 전투기가 아니라 사실은 이스라엘이 독자적으로 커스텀한 전투기가 되고, 반대로 이스라엘은 미국이 아랍 국가들한테 수출한 미국산 무기에 대한 정보들을 거의 파악하고 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그 기체라든가 미사일, 뭐 비행기들의 약점이라든가 이런 전자파 이런 것들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 아랍 국가가 가지고 있는 미국산 무기들을 다 피할 수 있었다고 보여지고, 가령 이제 이스라엘과 카타르 둘 다 공군의 F-15 전투기를 운영합니다. 한국은 F-15 전투기를 F-15K 코리아라고 하고, 이스라엘이니까 F-15I, 카타르는 F-15QA라고 하거든요. F-15QA와 F-15I는 사실 일반인 입장에서 보면 똑같이 생겼습니다. 이게 그냥 페인트 색깔만 다른데 사실은 그 내부 장비들이 굉장히 다른, 그러니까 알맹이만 비슷한 전투기였다는 것이 이번에 밝혀진 것이죠. 거기다가 이스라엘이 자랑하는 정보전, 그 다음에 사이버전이 또 위력을 발휘했을 것이다, 이렇게 추정이 가능합니다. 이스라엘이 이란을 공습했을 때도 그냥 뭐 비행기만 달랑 가서 공습한 게 아니라 모사드 내부의 협력자들을 사용해가지고 이란 공군의 방어 시설을 무력화시키거나 사이버전 공격을 했는데, 이번에도 비슷한 것을 시도했을 가능성이 크다. 왜냐? 이스라엘은 미국산 무기에 대해서 정보를 샅샅이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약점을 파악해가지고 몰래 침투를 하거나 이런 것들이 가능했을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고, 요것은 아마 미래의 중동 정세, 그 다음에 앞으로의 중동의 방위사업과 국방 전략에 큰 영향을 줄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스라엘의 공습은 중동 국가들의 미국산 무기에 대한 깊은 불신을 안겨주었습니다. 앞으로 중동 국가들의 무기 도입 전략에 어떤 변화를 불러올 것이라고 보시나요? 그 카타르의 그 수반이자 외교장관이 미국의 벤스 부통령과 이제 만났어요. 예, 그리고 트럼프가 굉장히 경로를 했다, 이스라엘한테 뭐 쌍욕을 했다라는 보도도 있어서 제가 체크를 해봤는데 쌍욕이 확인된 건 아닌데 그 해외 언론에서 다 경로했다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카타르가 굉장히 소중한데 이스라엘이 자기 허락도 없이 공격을 했기 때문에, 그건 근데 또 미국의 시각이고 카타르 입장에서는 미국에 대해서 굉장히 불신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봐주고 난 다음에 이렇게 그냥 괜히 오버한 걸 수도 있거든요. 이래서 지금 현재 카타르도 문제지만 사우디도 굉장히 이번에 충격을 받았기 때문에 사우디가 새 안보 동맹을 맺는 중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 파키스탄과 조약을 맺었고, 이란 외무장관과 사우디 외무장관이 회담을 했는데, 요것 때문에 일부 언론들은 사우디랑 이란이 연합을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보도되어 있는데, 그 정도까지는 아닌 것 같고, 대신에 파키스탄, 사우디, 카타르, UAE까지 하는 안보 동맹이 있을 수 있고, 특히 파키스탄의 경우에는 아랍에서 좀 멀리 떨어져 있지만 여기는 핵 보유국이거든요. 미국의 동맹이나 이런 것을 좀 벗어나서 파키스탄의 핵무기를 사용한 안보 이런 것들을 좀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미국산 무기 불신에 엄청 심해질 수밖에 없는 게, 카타르가 잘 알려지지 않은 내용이지만 올해 초만 해도 미국과의 관계가 굉장히 좋았어요. 카타르 국왕이 보잉 747 비행기 하나를 공짜로 트럼프한테 줬습니다. 대통령 전용기로 개조하면서. 그 정도로 이제 사이가 좋았는데 결과물이 이거죠. 결과물은 결국 미국은 이스라엘의 공습을 막을 수 없다. 심지어 카타르에는 엄청나게 큰 미군 기지가 있습니다. 중동에서 최대 규모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여기에 있던 미군 장비들이 하나도 작동을 하지 않았다. 카타르가 공격받는데, 그리고 튀르키예 군이 카타르에 진주를 하고 있습니다. 이 튀르키예 군 같은 경우에는 전투기도 배치되어 있고 병력도 배치되어 있는데, 얘들도 좀 못 믿겠죠, 이렇게 되면.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게 반사적으로 봤을 때 이제 카타르는 미국산 무기들에 대한, 정확히 말하면 이스라엘의 영향을 받지 않은 무기들에 대한 관심이 좀 높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KF-21 천궁 등 한국산 무기가 새로운 대안으로 급부상하고 있습니다. K방산에는 어떤 기회가 될 수 있을까요? 우선 이제 이스라엘의 정보로부터 자유로운 무기를 꼽자면 사실 한국산, 그 다음에 중국산밖에 없습니다. 유럽에서도 상당 부분 이스라엘제 전자장비 이런 게 들어가 있고, 뭐 일부 이제 언론에서는 KF-21 레이더가 이스라엘제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분들이 있는데, 이게 사실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한국산 무기랑 중국산 무기에 접근을 못하니까 한국산 무기에 대한 수요가 더 높아질 수도 있다, 어부지리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은 할 수 있어요. 특히 이번에 공습을 막지 못했는데 천궁2, LSAM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이스라엘과 전혀 기술적 연관성이 없고 이스라엘이 이 특성을 알기 어렵거든요. 그래서 사우디아라비아 혹은 카타르 같은 나라에서는 한국산 무기, 특히 대공방어 체계에 대해서 관심이 더 높아질 수밖에 없고, 이 외에도 원래부터 한국산 그 방산 쪽에서 이제 지상 장비 이런 수출 이야기도 나왔지만, 또 드론에 대한 방어 장비도 수요가 좀 많아가지고 알게 모르게 세일즈가 많이 진행되고 있었거든요. 이것도 좀 가속화될 것으로 보고,
KF-21 같은 경우에도 KF-21을 가지게 되면 그 중동 국가에 세이즈하게 되는 포인트가 생기게 되는 거죠. 요것은 이제 사실 미국이나 이스라엘 둘 다 정보를 제대로 알 수가 없고 이렇기 때문에 유럽산 무기 중에서도 좀 못 믿어온 데 있고 결국 믿을 거는 중국산을 사든가 한국산을 사든가 둘 중 하나인데 중국산 무기를 구매한다는 것도 중국도 또 불안한 요소가 있고 거기다가 미국 트럼프 정권 안에서 트럼프 정권이 있는데 중국산 무기를 산다 이렇게 될 때 이거를 중동 국가들이 방어하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전투기 구매라든가 이런 것들은 굉장히 국가 안보적으로 중요한 거기 때문에 그래서 한국산 KF-21이 또 대안으로 이제 좀 설정이 될 가능성이 크고 실제로 KF-21만 잘 알려져 있는데 KF-21 외에도 우리가 무장이라든가 미사일, 폭탄 이런 쪽에 대한 중동과의 협력도 아주 깊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가령 이제 국내 회사 중에서 아직 이제 비공개 중인 거라서 자세한 건 밝히지 못하는데 중동 국가의 주문을 받아가지고 폭탄이라든가 미사일 같은 걸 대량으로 개발하거나 생산할 이런 것들을 이미 가지고 있고 LIG 넥슨 같은 경우에는 비공 유도 로켓이라 해서 그 우리나라가 원래 북한의 공기부양제로 요격할 때 쓰는 미사일을 이제 중동 국가에다가 그 배에다 장착해가지고 해안 방어 무기를 쓰듯이 이렇게 우리나라 미사일들이 굉장히 많이 가 있어요. 그리고 심지어 중동 국가에서 오더를 줘가지고 우리가 중동용 무기를 만드는 것들도 있거든요. 이런 것들이 앞으로 더 가속화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지난 17일 이지스 전투체계를 탑재한 한국의 최신 구축함 다산정약용함이 건조를 마치고 진수됐습니다. 다산정약용함에 대해 알려주신다면요? 다산정약함은 이제 정조대왕급 2번함인데 이제 배는 급이라고 해가지고 제일 처음에 건조된 배의 이름을 따서 뒷번호 뒤에 함들을 다 모아서 무슨 급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고 한국에는 충무공 이순신급 구축함, 세종대왕급 이지스 구축함, 정조대왕급 이지스 구축함 이렇게 있는데 다산정약함은 정조대왕함에 이어서 두 번째로 건조되는 KDX-3 배치2 K 사업 이름이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우리나라의 5번째 이지스함이라 할 수 있습니다. 9월 17일 현대중공업 울산조선소에서 이제 진수가 되었고 길이 170m, 폭 21m, 경합배수량 8,200톤급 이게 얼마나 크냐에 대해서 이제 약간 감이 안 오실 수 있는데 이 이지스라는 것은 사실은 브랜드 네임이에요. 그 로키드 마틴이라는 미국 방사회선에서 생산하는 전투체계인데 전투체계는 레이더랑 컴퓨터가 결합된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미사일 방어를 위해서 이제 전투 시스템들을 모았고 이 전투 시스템을 로키드 마틴으로부터 구매를 하면 그게 이지스 구축함이 되는 거예요. 전투함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에는 알레이버크라는 이지스 구축함이 있는데 이 정조대왕함에 비해서 크기가 작습니다. 거의 길이는 한 12m 정도 짧고 이런데 한국의 정조대왕함 그 다음에 다산정약함은 이 지금 현재 규모에서 세계 최대 규모의 이지스함이라고 볼 수 있어요. 물론 요거보다 더 큰 배가 지금 일본에서 건조 중이긴 합니다. 이렇게 커진 이유는 기본적으로 다산정약함이 공격과 방어가 둘 다 중요해진 공수가 균형이 이른 함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수직 발사 체계라고 해서 핵심 현대 전투함은 미사일을 얼마나 많이 장착하는지에 따라 사실 그 능력과 역량이 좀 갈려요. 그리고 미사일을 원래는 발사대 막 움직이는 터렛, 그 스타크래프트에 보는 것처럼 회전식으로 하고 이러면 공간이 활용이 안 돼서 수직으로 빽빽하게 세워가지고 배에 하나 집어넣으면 이게 미사일을 많이 탑재할 수 있거든요. 이 미사일 탑재량이 전 세계 이지스함 중에서 제일 많습니다. 128기에서 96기 이용되는데 그리고 미사일을 제일 큰 미사일도 운영할 수 있어요. 그래서 방어용 미사일은 사실 한국, 일본, 미국 이지스함 다 똑같이 그 레이시온 RTX4의 스탠다드 SM2라는 미사일을 사용합니다. 이걸로 적 항공기나 미사일을 격추하고 공격용이 다릅니다. 공격용 미사일 같은 경우에는 방어용은 우리가 이지스 구축함에 수입해서 쓰지만 공격용 같은 경우에는 해성2 혹은 현무 4-2로 불리는 장거리 크루즈 미사일 혹은 함대지 탄도 미사일을 탑재해가지고 공격력이 매우 셉니다. 이 외에도 이제 통합 소나 체계라 해가지고 원래는 이제 독일산 소나를 이제 세종대왕함 구축함에서는 이제 들어왔다가 이제 정조대왕급부터 지금 다산정약함 이게 국산 소나를 가지게 되는데 그냥 소나가 아니라 여러 가지 소나가 마치 하나의 기기처럼 사용해가지고 잠수함을 엄청 잘 탐지할 수 있어요. 이게 세계 최고급의 음파 탐지 능력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거기고 여기다가 MH-60R 시호크 해상작전 헬기가 탑재됩니다. 그리고 스텔스 설계가 많이 도입돼가지고 기존 세종대왕함도 같은 이지스지만 레이더에 지금 그 다산정약함이 레이더에 좀 더 잘 걸리지 않고
이 탄도미사일 방어 능력이 부여될 겁니다. 세종대왕함은 탄도미사일 경보, 그러니까 어디로 떨어진다, 이것까지는 할 수 있는데 요격미사일 직접 쏠 수는 없어요. 이제 다산정약용함과 정조대왕함만이 이 요격미사일 쏘는 능력까지 합쳐서 완전한 미사일 방어 구축함이 되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이지스 구축함 건조 기술이 함정 수출 세계화와 마스가 MASGA 프로젝트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시나요? 이지스 구축함이 현재 그 미국 해군이 제일 많이 가지고 있는데 거의 70여 척이 넘는다고 보면 됩니다. 그리고 이 건조 능력이 한국에 비해서 떨어져요. 무슨 말이냐면 예전에 그 이지스 전투 체계를 담당하는 록히드 마틴이 배는 직접 만들지 않으니까 이거를 수출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하다가 한국과 원래 협의를 했다가 중단됐어요. 무슨 말이냐면 중동 수출하는 이지스함에 미국이 건조를 한 게 아니라 한국에서 건조하는 방법을 생각했거든요. 왜냐? 세종대왕함을 건조하는 거 보니까 한국의 조선업이 너무 발달했고 미국에 비해서 차원이 다르다, 이렇게 표현을 했거든요. 단순히 왜 차원이 다르냐, 설계도면을 주고 만드는데 걸리는 공기도 짧고 품질도 좋고, 공기도 짧고 품질도 좋다는 거는 뭐 거의 대적을 못한다 이건데, 이건 사실 한국의 조선 산업이 미국 대비 거의 100배 규모이기 때문에 당연한 현상이고, 요거를 잘 활용해서 군함 건조라든가 미국의 해군력 향상에 기여하겠다는 게 바로 이 마스가 프로젝트, 메이크 아메리칸 쉽빌딩 그레이트 어게인 한미 조선 협력 패키지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HD 현대중공업은 헌팅덜 잉거스, 이게 이제 군함 건조하는 미국 조선소인데 MOU를 맺고, 그리고 이제 하나오션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필리 조선사라 해서 미국의 조선소를 인수를 하게 됐죠. 그래서 최종 목표는 결국에는 미국 해군이 사용한 이지스함을 한국에서 건조하는 게 최종 목표인 건 맞아요. 그리고 이게 기술적으로는 확실히 가능한 이야기입니다. 미 해군성 차관이라든가 아니면 여러 가지 전문가들이 한국의 건조 능력, 그러니까 선박 건조 능력, 특히 군함 건조 능력을 이번 이제 정조대왕함이나 이제 다산정약용함 이런 것들 보면서 다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현대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자기 미국산 이지스함을 현대중공업에서 건조하면 최대 연간 5척을 공급할 수 있다. 이것은 어느 정도 수준이냐면 미국이 연간 한 척 정도의 이지스함을 구축할 수 있어요. 미국 그 조선업 전체가 거의 5배 정도의 전력 증가가 되기 때문에 굉장히 우리가 생산 능력이라든가 혹은 공급에서 우리가 미국 해군을 도와줄 수 있다, 이렇게 할 수 있는데, 다산정약용함은 미국의 이지스 구축함과 완전히 똑같은 건 아닌데 대체로 비슷하기 때문에 요거를 건조해서 제대로 잘 사용하는 걸 보여주는 것은 우리나라가 미국의 군함을 건조할 수 있는 능력을 실증해 주는 거예요. 다만 이게 그러면 당장 이제 이거를 우리가 미국 이지스함을 건조해 줄 수 있냐, 요것은 아니고 사실 정치적으로 많이 미국 내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서 당장 내년부터 이렇게 건조를 미국 함선을 우리가 건조한다, 이렇게는 안 될 것 같으나, 마스가 프로젝트는 결국 미국이 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마 이제 가까운 시기 안에 미국 군함을 한국에서 건조할 길이 열릴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형 차기 구축함 사업의 현재 진행 상황을 알려주신다면요? KDDX는 한국형 이지스함이라고 할 수 있는데, 앞서 말했던 이지스함이라는 건 사실 브랜드 네임이기 때문에 나이키나 뭐 이런 상표 같은 거라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한국형 이지스함은 기능은 비슷한데 미국에서 수입한 게 아니라 레이더부터 모든 것을 다 한국에서 제공한다. 단 엔진 빼고. 그래서 엔진을 제외한 모든 것이 국산으로 된 한국형, 한국 스타일 이지스 전투함이라 부릅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지스함보다 좋은 점도 꽤 있어요. 그래서 규모가 총 7조 8천억 원 예산으로 6,000톤 구축함 6척을 건조하는데, 이게 이지스 전투함이 약 8,000톤이니까 이제 그냥 이지스함보다는 크기가 작지만 기타 한국산 무기들을 많이 넣고 이제 비용도 이제 저렴하게 하고, 무엇보다 레이더가 원래는 수동형 위상배열 레이더 PSA를 사용하는 이지스 구축함에 비해서 A사 레이더, 그러니까 KF-21로 유명한 이제 장착해가지고 다른 레이더보다 좋다, 이렇게 알려진 이 능동 위상 레이더를 이제 함선에 장착해가지고 탄도탄 탐지 능력이나 이런 것들이 크게 향상되는 한국형 이지스 구축함인데, 목표가 2030년까지 건조를 실전 배치한다는 계획이 지금 거의 어려워지고 있어요. 계속 하나오션, 그 다음에 HD 현대중공업이 싸우고 있죠. HD 현대중공업은 수의 계약을 주장하고 하나오션은 경제 입찰을 요구하는데,
2023년 12월 기본 설계를 완료한 이후에 1년 9개월 이상 표류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표류됐는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배는 군함 설계할 때 3단계를 거치는데 개념 설계, 기본 설계, 상세 설계 이렇게 3단계를 거칩니다. 개념 설계, 이것은 하나오션이 땄어요. 하지만 기본 설계를 HD 현대중공업이 따서 본 설계를 하나오션이 따야 되나 현대중공업이 따야 되나, 이게 굉장히 논란이 됐기 때문입니다. HD 현대중공업을 지지하는 측은 기본 설계는 이쪽, 개념 설계는 일종의 스케치, 그러니까 대략적인 사양을 결정한 것이고, 기본 설계는 그 사양을 맞춰서 이제 어느 정도 도면을 그린 것이고, 그 다음에 상세 설계는 모든 도면을 다 채우는 것이기 때문에 이 단계상 현대중공업이 맞는 것이 사업 진행에 유리하다. 근데 그 하나오션 입장에서는 이 KDDX 사업을 뺏겨버리면 엄청나게 불리해집니다. 원래 배 해군 사업은 이제 상륙함, 그 다음에 수상전투함, 그 다음 잠수함 이렇게 크게 나눌 수 있는데, 상륙함 같은 경우에는 HJ중공업이 주로 담당하고, 그 다음에 전투함 같은 경우에는 HD 현대중공업, 잠수함은 하나오션이 담당했는데, 잠수함만으로는 이 해군력이나 군사 특수선 사업부를 유지하기 어렵다, 이렇게 하나오션이 생각하고 있어서 어떻게든 KDDX를 따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하는 것이고, 여기다가 양사 모두 기밀 유출 논란이라든가 서로 투sol을 낸 게 너무 많아요. 너무 치열하게 싸우고 있어서, 원래 대한민국 방산업계들은 경쟁을 하고 있어도 그렇게까지 심하게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한 달이 건너면 다 아는 사람들이고 이 업계가 좁거든요. 하지만 이 KDDX는 예입니다. 거의 일반 상용품 경쟁을 하듯이 치열하게 그 홍보 경쟁이라든가 이렇게 하고 있어서 거의 두 회사분들 거의 원수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말하고 싶지 않은데 실제로 오프라인에서 봐도 너무 신경전이 치열해서 제가 한정편을 편하게 쉽게 들어주기 어려울 정도로 좀 각 회사의 사원을 걸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해결 방안을 지금 방위사업청이 모색하고 있어서 일명 상생 협력한 이런 것들이 나오고 있고, 정치권들 중심으로 둘이 협력해서 공동 건조를 하거나 이런 것들이 이야기 나오는데, 솔직하게 기자로서 말씀드리면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될 것인가, 이 녹화 시점에서도 명확하게 말씀드릴 수가 없고, 다만 9월 말이 지나면 확실하게 결정이 날 것으로 알려지고 있기 때문에 그게 지금 주목해야 된다. 그래서 저는 부끄럽지만 누가 이기거나 아니면 어느 쪽이 유리한 걸로 사업이 종결이 될지에 대해서 확실하게 말씀드리기 어려울 정도로 아주 치열하게 지금 서로의 논리가 싸우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해군의 첫 3,600톤급 중형 디젤 잠수함의 이름이 장영실함으로 결정됐습니다. 장영실함에 대해서 소개해 주신다면요? 장영실함은 장보고3 배치2 프로젝트의 일환입니다. 대한민국에서 군함 건조 프로젝트에 대해서 잠깐 설명해 드리자면, 이제 수상함, 그러니까 물에 뜨는 전투함 같은 경우에 광개토 1, 2, 3, 울산 1 이렇게 부르고 있고, 잠수함은 장보고 1, 2, 3 이렇게 부르고 있는데, 장보고 3의 두 번째 사양이라는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장영실함 같은 경우에는 지난 9월 19일 이름이 결정되었고, 규모가 이제 3,600톤급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기존의 도산 안창호급, 이거는 장보고 3 배치원이었는데 이게 3,000톤급, 이 600톤이 늘어났습니다. 그럼 그 600톤 늘어난 것이 어디에 쓰이느냐? 미사일에 쓰입니다. 이 장보고 3 잠수함의 가장 큰 특징, VLS라고 하는 원래 수상함에 쓰이는 수직 발사대를 잠수함에다 넣어서 SLBM, 그러니까 잠수함에서 탄도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는 기능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것이 배치1은 6개, 배치2는 10발로 늘어나서 공격력이 약 40% 늘어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전투체계 같은 경우도 표적 처리 성능, 그러니까 수중에서 무슨 이상한 적 잠수함들이 몇 대 들었을 때 동시에 처리할 수 있는 개수나 속도가 늘어났고, 유선형 소나, 원래 소나는 평면 원통으로 했는데 이것을 유선형으로 처리해서 안테나의 면적이 늘어났습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더 잘 소리를 탐지할 수 있게 되었고, 잔망경 같은 것도 개량되었습니다. 여기다가 그 리튬이온 배터리 탑재를 하는 최초의 한국 잠수함입니다. 원래 납축전지에 비해서 리튬이온 전지는 훨씬 더 에너지 절약 함량이 높아서 일본이 우리보다 먼저 실용화를 했는데, 이 장영실함 같은 경우에는 일본 잠수함이 가지고 있는 리튬이온 전지에다가 플러스 AIP, 그러니까 연료 전지라고 부르는 이 추진기간이 하나 더 있어가지고 수중 잠수 기간이 3주 이상, 그래서 이제 거의 세계 최고 성능의 재래식 잠수함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2025년 10월, 그러니까 다음 달에 진수를 한 다음에 2027년까지 배치될 예정인데, 이것을 이제 앞으로 2척이 다면 총 3척의 장보고3 배치2가 완성이 됩니다. 캐나다, 폴란드 잠수함 사업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캐나다 잠수함 사업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CPSP 사업 같은 경우에는 사업 규모가 최대 60조 원에 달하고 잠수함을 12척 확보하는 건데, 캐나다의 경우 4척의 잠수함을 보유하고 있는데 이것들이 다 중고 영국산 잠수함이에요. 근데 캐나다가 생각보다 해군이 굉장히 중요한 나라입니다. 이 지구본으로 볼 때 잘 모르지만 캐나다가 영해를 담당한 게 많고 북극해를 담당하는데, 북극해에서 러시아의 해군을 막을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전력이 잠수함입니다. 그래서 지금 열심히 지금 잠수함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가 한국이 최종 후보, 그러니까 한국이 사업자의 그 마지막 후보 2명 중에서 1명이 됐죠. 이제 경쟁하고 있는 거는 독일 티센크루프 212 CD 잠수함인데, 사실 티센크루프 그룹은 우리나라의 스승이에요. 장보고 1, 2, 3 제가 말씀드렸을 때 1, 2가 다 티센크루프 그룹에서 만든 타입 209, 타입 214 잠수함 우리나라가 그 협력 개발 생산한 겁니다. 우리가 거기에서부터 기술을 받아가지고 독자적인 잠수함 생산한 다음에 원조랑 지금 원조집이랑 붙는 상황이에요. 이래서 독일 잠수함 사업에서 이기기 쉽지 않습니다. 왜 쉽지 않느냐? 12CD 잠수함이라는 게 최신 기술이 많이 들어가 있어가지고 스텔스 성능이 특히 좋은 걸로 알려져 있어요. 요기 때문에 성능상으로 우위인데, 문제는 12CD 잠수함은 아직 설계 건조 중이라서 증명이 안 됐어요. 근데 우리나라가 제안하는 장보 3 배치 2 잠수함의 경우에는 이제 배치 1은 이미 실전 운용되었고 배치 2도 이제 건조가 됐으니까 실전 운용으로 증명이 된 거 하나. 그 다음에 납기 기간이 경쟁자 대비 3년 이상 빠르기 때문에 빠른 납기가 중요하다. 그리고 기술 이전도 열심히 해줄 수 있어서 캐나다의 일자리를 확보해 줄 수 있다. 요것도 굉장히 강한 포인트라서 제가 보기에는 특히 납기, 원래 이제 캐나다 해군은 9년 동안 12척을 공급하는 걸 요청했는데 우리가 6년 안에 해결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캐나다 현지 인력 채용과 이 빠른 납기를 무기로 좀 승산이 있을 것으로 보이고, 거기다가 이제 영국 바콕그룹 등 캐나다 현지 업체들과 방산 협력을 하기 때문에 저는 캐나다 사업에 대해서는 매우 기대가 큽니다. 그런데 2027년까지는 최종 사업자가 선정 예정이라 되는데 남은 1년 동안 또 독일이 무슨 일을 할지 몰라요. 요게 조금 걱정입니다. 폴란드 오르카 사업, 요것은 이제 8조 원 규모로 이제 하는 건데 3척 구매하는 겁니다. 요것도 경쟁업체가 독일, 프랑스, 스웨덴, 이탈리아고 가장 큰 라이벌 프랑스와 독일입니다. 특히 독일 같은 경우에는 폴란드와 영해를 바로 끼고 있어요. 그래서 212CD 잠수함이 폴란드가 사용하고 앞으로 차기 잠수함 쓰는 오르카 프로젝트가 사용할 배의 영역과 똑같거든요. 그래서 현지화가 잘 됐다. 우리나라로 치면 우리나라가 잠수함을 사는데 외국에서 남해안에 최적화되는 되는 잠수함을 우리가 주겠다 이렇게 하는 것 때문에 폴란드 쪽은 사실 좀 우리가 어려운 건 사실입니다. 그래도 우리 비밀무기가 뭐냐? 일단 현지화 투자 1억 달러 규모의 펀드를 조성해서 이제 현지 MRO 시설을 건립하고 한국 수출입은행사에서 금융 지원하고, 그다음에 현지 국영 방산기업과의 파트너십을 구축하는 식으로 45% 이상의 예산이 현지에서 집행되도록 요구하는 폴란드 요구 조건을 만족할 수 있는 거 하나. 그 다음에 우리 비밀 무기는 밥콕이라는 영국 회사입니다. 밥콕은 원래 이제 우리 장보고 3 잠수함에 어뢰 발사관이라는 여러 장비를 수출했는데, 이 회사가 그냥 잠수함 장비를 수출하는 게 아니라 배도 건조하는 조선소예요. 그리고 밥콕이랑 한국이 파트너십을 맺어가지고 영국과 한국의 동맹이 폴란드에 제안하도록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 지금 폴란드에서는 차세대 전투함 사업도 같이 진행돼서 잠수함보다 먼저 이제 결정이 났는데, 폴란드 차세대 수상 전투함을 건조하는 회사가 또 밥콕이에요. 그래서 폴란드는 이제 단순히 한국산 무기를 사는 게 아니라 영국과 플러스 한국산 무기를 산다. 그래서 영국과 한국의 공동 마케팅으로 공격하는 것이 이 독일의 강력한 경쟁을 물리칠 수 있는 유일한 카드 정도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신사임당 시청자분들을 위한 한마디 부탁드릴게요. 방산 수출 같은 경우에 제가 이렇게 여러 가지 소식과 전망을 내놓았는데, 이제 사실은 다른 산업에서 오신 분들 입장에서는 이 같은 말 또 하네, 이거에서 너무 지겹지도 않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그것도 저도 이해는 하거든요. 방산 사업 같은 경우에는 설계 개발 10년 이상 걸리고 입찰에 5년 이상, 운영은 30년 걸립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어떤 게 있었냐면 우리 KF-21의 경쟁자인 라팔 전투기 같은 경우에는 거의 완성되고 나고 10년 동안 팔리지 않아서 저 프로젝트 망했다, 이렇게 어떻게 하냐, 그래서 삼행시로 막 놀리고 이 매니아들이 이야기하는 게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기준에서 라팔은 수출이 300대 이상, 거의 몇십 조 이상의 매출을 내고 있습니다. 왜냐? 10년 동안 기간 동안 라팔의 기능이 성숙해지고 완성도가 되기 때문에 이게 팔리게 됐거든요. KF-21이라는 잠수함,
그 다음에 이지스함 이런 사업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장 나온다 해가지고 바로 팔리는 것도 저 바라고 하지만 이게 결국에는 한국군이 먼저 운영하고 그걸 보면서 천천히 도입하는, 왜냐하면 돈 한두 푼도 아니고 1조, 2조, 8조, 10조 이런 사업들을 1년 만에 결정하고 이런 건 어렵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좀 장기적인 안목으로 보시면서 이 우리나라 K방산의 성장을 지켜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